금리 인상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혹은 금리 인하해도 되겠구나.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론이 이제 부상하는 거죠. 어쩌면 시장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 뿐이지 파월이 진짜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드디어 이제 2022년에 휩쓸었던 네. 물가. 네. 이번에 이제 12월 CPI가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한번 총평 좀 해주세요. 자, 어젯밤이죠. 어젯밤. 근데 물가 확실히 잡혔구나. 아, 확실히? 확실히 잡혔구나. 네, 어떻게 됐었죠?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는 거고 네. 다시 정점을 향해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구나 하는 좀 믿음을 주는 그런 물가 지표였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결국 높은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했는데 네. 물가 확실히 잡혔구나 하는 마음은 곧 금리 인상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혹은 금리 인하해도 되겠구나.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론이 이제 부상하는 거죠. 아. 예,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서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들어갔고 네.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고 금리 인하도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확실히 물가가 잡히면 네. 이제 금리 인하만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부상하는 네. 금리 인하론이 기대되는 그런 시점. 예, 그게 이 물가에 대한 제 총평입니다. 아, 실장님이 네. 10월, 이제 작년 11월, 12월 연속으로 이제 물가 정점 찍었다고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네. 이번 결과는 정확하게 좀 어떤 거죠? 네, 그러면 한번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회의 끝나고 파월 연준 의장이 매번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를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그쵸. 보겠다 하는 데이터가 뭘까요? 핵심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지만 뭐 물가와 실업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데이터는 물가죠. 바로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9.1%를 찍었죠. 물론 6월 물가 상승률은 7월 달에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7월쯤에 9.1%라는 이 숫자를 보고 진짜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때부터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8.5, 8.3, 8.2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지점쯤에 이제 다시 9.1까지는 안 올라간다 하는 이제 정점 찍은 게 맞다 하는 정점론, 물가 정점론이 10월쯤에 부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물가 정점 찍은 거 맞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발표된 물가 상승률은 6.5%니까요. 7.1보다도 낮죠. 지난달보다도 낮죠. 또 낮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치가 그게 6.5%였거든요. 아, 딱 정확하게 됐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와도 부합하죠. 네. 이 두 가지.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근래 2022년도로 가장 낮죠. 그쵸? 22년도로 가장 낮죠.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 7.1%가 지난달 물가고 이번 물가가 6.5%인데 이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게 근원 물가예요. 왜냐하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뭐 홍수 오면 식료품 가격 치솟고 맞죠? 가뭄 일어나면 식료품 가격 치솟고 또 원유 감산합의 도입하면 또 국제유가 치솟고 그러니까 이렇게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급등락이 심하니까 기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인가 아닌가를 보여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뺀 물가 상승률이 뭐예요? 근원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 근원 물가 상승률도 지난달에는 6.0으로 발표했는데 이번 달에는 5.7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도 잡혔다. 근원 물가가 잡힌 것은 기조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잡혔는데 또 한 가지는 어제 발표는 아니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잡히고 있죠. 잡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기대 인플레이션마저도 잡혔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중이 기대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마저도 잡혔으니까 물가는 확실히 정점 찍었구나. 정점 찍고 다시 그 정점을 향해 돌아가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게 결국 지금 이 물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어떻게 있죠. 보면 작년 주식과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모든 거 힘들게 했던 게 사실 물가였는데 네. 어쨌든 지금 증시가 굉장히 어렵지만 연초에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온 거긴 확실하네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어쨌든 저희가 물가 CPI 발표에 관심을 기울였던 거는 네. 금리 인하 예. 그 기대감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도 이제 금리 인사 속도 조절론에서 금리 인하 기대론으로 좀 방향이 가고 있다 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들의 관심사가 오늘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관심사가 물가이기보다는 경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22년에는 경기는 뒷전이었고 물가 잡자고 두 마리 토끼 중에 그쵸. 물가 잡자고 달려갔었던 해라고 한다면 이제 물가는 점점 잡혀가고 거의 내 수중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만 잡으면 된다 하는 관심의 초점이 바뀐 거예요. 그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였잖아요. 그러면 상단 기준으로. 그러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미국 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2월 2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돼요. 그러면 그때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할까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있죠. 시장의 기대치가 보시는 것처럼 CPI가 발표되기 직전에는 77.7% 베이비 스텝의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CPI 발표되자마자 90%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시장의 기대치가 물가 확실히 잡혔으니까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 그냥 빅 스텝은 할 필요가 없구나. 베이비 스텝이면 충분하겠구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제 자이언트 4번에서 빅 스텝, 그 다음 베이비 스텝으로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 들어가는구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렇게 가속하게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 금리 정점에 이르고 금리 정점 이후에는 금리 인하도 가능한 거니까 결국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되듯이 조절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도 곧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금리 인하 기대론이 부상하는 것이죠. 자이언트에서 빅으로 낮춰지고 이제 빅에서 베이비로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보신다? 이제 시장이 이건 전망치인 거고 네. 실장님은 2월 2일 발표된 FOMC 금리 인상 일단 할 거라고는 보시죠. 네, 저도 금리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가 상승률 보세요. 여전히 6.5%라는 높은 물가인 거야. 이게 이 숫자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km를 달려야 되는데 5km만큼 왔어요. 그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5km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5km 더 남았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팩트는 똑같아요. 5km 달린 거는. 그쵸. 반이 남은 것도 똑같아요. 다만 그 상황하에서 느끼는 체감은 다를 수 있어요. 인식이. 그러니까 시장은 뭐냐면 6.5%까지 많이 잡혔으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상 더 안 해도 충분히 안정화 기조에 갈 수 있다. 떨어지는 경로하에 놓여져 있다. 그냥 놔둬라 하는 마음인데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떨까요? 금리 인상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FOMC 회의록도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결국 목표 물가는 2%니까 2%에 부합하려면 아직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잡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점 찍은 건 맞지만 잡힌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저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중요한 건데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2월 2일 날 FOMC 회의 결과 베이비 스텝 한 번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동결만 하는 거. 그럼 최종 금리가 그럼 엄청난 희소식이죠. 엄청난 희소식이죠. 4.75로 유지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기준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 하고 그리고 한 번 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베이비 스텝을 한 번 더 해요. 그게 5. 그게 두 번째 낙관적인 시나리오. 그다음 세 번째 그나마 덜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베이비 스텝 이어서 베이비 스텝. 요게 덜 낙관적인 시나리오. 제가 보기엔 이 1, 2, 3번 안에 들어갑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다시 뭐 빅을 하거나 그럴 확률은 그러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례적인 일이란 예를 들면 중동 국가의 전쟁이 터져요. 원래 전쟁이 많잖아요. 그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원유 공급이 갑자기 힘들죠. 그럼 원유 공급이 부족하면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죠. 그럼 물가 잡는데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상한 예상하지 못할 그런 뭔가의 시나리오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는 물가는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 수순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굳이 금리를 강하게 인상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3년 약 3월 달 기준, 3, 4월 달 기준이면 기준금리는 대략 5%에 가깝게 오죠. 근데 물가 상승률은 5%대로 크로스되는 구간이에요. 그 크로스되는 구간에서 굳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여론이나 또 FOMC 위원들의 회의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감론음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금리 인상 베이비로 한두 번 정도 네. 더 할 것 같다. 그 말씀은 이제 미국 기준금리 상단을 4.75에서 5 정도 네.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가 올해 상반기는 없을 것 같지만 네. 하반기에 좀 기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까지는 좀 올해 아닌 것 같다. 그건 네. 너무 낙관론이다. 희망론이고.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입장 네. 혹은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입장과 이 워싱턴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입장은 금융기관 사이드니까 자꾸 기대를 부추겨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만으로도 주식시장에 돈이 충분히 유입될 수는 있어요. 이게 선반영됐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10월이 주가의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근거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대만으로도 돈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다만 금리 인상이나 동결은 누가 결정해요? 파월이 결정해요. 그럼 파월의 마음을 잠깐 읽어보자고요. 지금까지는 시장의 기대를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해 본 건데 이제 파월의 입장을 해석해 보자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다른 그래프를 보여드려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어떤 정점을 향해서 올라갔으면 그 떨어지는데 역시 그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산을 그린다. 그럼 이게 통계학에서는 정규분포다. 같은 말이에요. 종 모양, 벨 모양을 그린다. 네. 그냥 그 진단 없이 여러분이 그냥 정규분포에 가깝게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그림을 추산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6.5%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그 정규분포의 그림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통계를 제가 직접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21년 상반기에 2%를 초과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22년 6월까지 고점을 향해 올라가죠. 네. 이 기간을 굳이 따지면 대략 1년 6개월, 7개월 요 정도. 그러면 22년 6월을 정점으로 해서 역시 2%에 안착하는데도 1년 6, 7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2%에 부합하는 이 물가 상승률이 되려면 23년 끝자락 11, 12월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가정하는 것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가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게 안 떨어졌을 때 만약에 이 지점에 4%대에 금리를 인하할까요? 아니죠. 그럼 3%대 인하할까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2%에 거의 부합하게 왔어요. 인하할까요? 살짝 고민할 수 고민할 수 있죠. 2% 밑으로 살짝 떨어졌어요. 네. 인하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민은 할 수 있지만 파월은 더 보수적이다. 왜 그러냐면 자칫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많이 심어줬다가 물가가 도루 못 잡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금리 이제 떨어진다라는 사인은 그런 사인을 시장에 던져주면 우리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나 이참에 부동산으로 투자해볼까? 아니면 나 이참에 대출 받아서 명품백 하나 사볼까? 이런 심리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다시 늘어나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경기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지만 물가라는 토끼를 영영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준의 실패라는 게 계속 제기됐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 파월의 마음을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럼 파월 입장에서는 과연 연준의 2번 실패라는 오명을 받고 싶을까? 자기 역사에서 사실 이 연준 의장, 금통위 위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 명예직이잖아요. 물론 연봉도 굉장히 높습니다만 명예직입니다. 그러면 그 명예를 실추받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기왕이면 옐렌처럼 재무부 장관도 한번 하고 싶겠죠. 예를 들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파월이라고 한다면 과연 2%에 나름 부합하게 물가 상승률이 안착되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다른 어떤 이변이 없는 한 제가 이미 그 영상은 김 작가님하고 찍었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가능한 시나리오. 그런 3가지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요 정도의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섣불리 단행하기가 섣부르다는 표현이 맞아요. 섣불리 단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시장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뿐이지 파월이 진짜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가랑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증시는요. 당연히 시장의 기대는 금리의 정점이 23년 2분기 정도 되겠구나. 아니면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역시 선반영되는 시점이 더 앞당겨지는 거예요. 10월이 아니라 9월부터 샀어도 됐겠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로 들어가는 거죠. 이미 저점 형성했구나, 많이 싸구나, 바닥이구나. 특히 2022년 10월 그게 저점 맞았구나, 바닥 맞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조금 더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22년 10월이 저점인 건 맞습니다만 경기 침체라는 건 조금 이따 또 더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만 경기 침체라는 사인들이 아직 다 발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발표 안 됐어요.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설 끝나고 발표가 될 텐데 그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긴 그 경고가 반영이 안 됐어요. 23년 1분기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실적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둡게 발표가 될 때마다 조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점 찍고 반등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경기 침체가 반영되다시피 단적으로 제 질문 드릴게요. 경기 침체가 주가에 좋아요, 나빠요?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 기준금리라는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건데 경기 침체라는 것이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스권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혹시 그래도 주식 투자는 좀 어떤 올해 어쨌든 어떤 섹터든 네. 사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팁 조금만 주시면. 네, 제가 이따가 네.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산업 섹터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가 네. 경기 침체를 논하면서 그런 부분들 또 혹은 경기 침체와 무관한 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필수 소비재 영역인 거죠. 그런 영역은 물가가 오르면서 가격에 반영되고 그러면 수익성 극대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의 레벨이 올라가면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듯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필수 소비재의 경우에는 소비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진 않는 그치, 거예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품목들에 대한 저는 투자 추천은 여러분이 정의를 해보십시오. 나를 정의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하루 종일 불안해요. 그러면 안전한 투자, 지키는 투자자예요. 안전선호자예요. 그런 투자자라고 한다면 저축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테니까 저축하는 거 좋겠습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점 찍고 반등하지만 반등세가 뚜렷하지 않을 테니까 조금 더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좀 필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 또 좀 이따가 3부에 이어지니까 3부까지 좀 영상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어쨌든 2020년에 금리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은행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네. 뉴스 보니까 희망퇴직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희망퇴직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심지어 82년생까지 82년생 김 작가, 희망퇴직. 김 작가 나이인데 나 벌써 희망퇴직의 대상이 네네. 82년생까지 내려왔습니다. 직급도 무시해요. 대리까지 떨어졌어요. 그 희망퇴직의 대상 자격이 있거든요. 10년 이상 근무했다든가. 그런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특정 은행의 경우에는 그렇게 연령이나 직급에 대한 그것까지 열어두고 희망퇴직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희망퇴직을 받는 약 인원이 우리나라 은행에서 한 3,000명 정도? 요 정도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부러워하기도 해요. 나도 퇴직해 하면서 몇 억 정도 받고 나가고 싶은데. 특히 은행 희망퇴직이 되게 돈을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는 편이죠. 뭐 자녀 교육비까지 챙겨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나도 희망퇴직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하는 입장, 권고하는 입장도 있지만 희망퇴직이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도 나 이참에 이 돈 받아다가 내 사업 해볼래, 나도 유튜버 해볼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맞물려서 희망퇴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아니 왜 최대 수익인데 금리도 높아서 수익성도 높고 매출액도 굉장히 높았는데 왜 희망퇴직을 받을까 의아하시죠?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도 개선되고 매출액도 좋고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근처에 비디오 가게 본 적 있어요? 없어졌죠? 없죠. 옛날에 있었잖아요. 음반 가게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은행 지점의 개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 안 되세요? 그렇죠.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죠. 그럼 팩트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세 가지 섹터로 구분하면 은행산업, 보험산업, 증권산업 3대 산업인데 3대 영업점포, 3대 금융사의 영업점포 개수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2016년 정도부터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업데이트했습니다. 되게 괜찮습니다. 오늘 김 작가 TV 촬영을 위해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예, 김작가 TV도 보여드리려고 예,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금융산업에서는 자산 경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게 오히려 경영 효율화를 이룬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을 왜 그릴까요? 이런 그림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매출액은 계속 늘어요. 그렇겠죠. 되게 특이하죠. 어쩌면 영업점포가 줄어드는데 지점이 줄어드는데 금융산업의 규모는 더 커진다. 그게 경영 효율화죠.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규모가 늘어요. 또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엄청 껑충 뛰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융산업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금리를 인하하니까 뭐예요? 대출 수요가 늘어요. 수요가 오히려 늘어요. 또 재밌게도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지만 물가가 높거나 경기 회복되는 구간에 금리를 또 올려요.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일 때도 돈 벌고 금리를 올리는 긴축의 시대일 때 또 돈 벌어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매출액이 안 줄어요. 총 산업 규모가 안 줄어요. 은행하고 싶네요. 은행하고 싶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21년 정도부터는 은행주에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도 그겁니다. 왜냐하면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투자 대상이 은행주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핵심은 지금입니다. 질문 제가 반대로 드려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은행 다녀온 적 있으세요? ATM기 이용한 거 빼고는 없습니다. 없죠. 한번 정확하게 창구직 네. 가서 한 적은 없죠. 직원 만난 적이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럼 1년을 놓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번 만나봤나? 은행원을 몇 번 만났나? 3번? 3번. 6번? 그쵸? 손에 꼽아요. 그죠? 네네. 실제 우리의 은행 업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비중 자체가 대면 비중이 26%에서 5%로 줄었어요. 그렇죠. 이게 디지털로 워낙 많이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뱅킹으로 완전히 대체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행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날로그 기반의 은행 서비스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은행 서비스로의 전환. 결국 이런 식으로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금융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게 일어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고민했을 때 점포를 더 줄이고 디지털 금융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부상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최대 영업이익 매출액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을 정규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연말마다.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ATM 이용률도 줄어들고 있네요. ATM 이용료는 왜 줄까요? 다 이제 뭐 현금이 필요 없어서 현금이 그래요. 필요 없으니까. 현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계좌이체, 그다음에 뭐 그렇죠. 카카오톡에서 다 보내. 그러니까 ATM기까지 갈 필요 없이 모바일 폰에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TM에 가는 이유는 뭘까? 오로지 현금 출금이잖아요. 근데 현금에 대한 의존도가 또 줄어드니까 ATM기도 줄고 다 주는 거예요. 이번에 좀 늘겠네요. 이제 설 연휴잖아요. 설 연휴 때. 세뱃돈. 예. 세뱃돈 받고 그 싶다. 좋은 경알못스러운 질문인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 연휴는 2019년에도 있고 20년에도 있고 17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요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 때문에 늘어나진 않는 거예요. 농담을 드린 말씀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똑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곧 설 연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설 연휴 때 세뱃돈 많이 찾으셔서 용돈도 많이 주시고 또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